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국어쌤 박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말을 높이고 있죠? 그 이유는 처음에 말을 이렇게 편안하게 했던 이유는 친해지고 싶어서였는데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저 혼자 떠들고 있다는 거. 혼자 반말로 이렇게 떠들고 있다 보니 이거는 좀 이상한 짓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 많이 친근해졌죠? 그래서 존댓말로도 친근한 어휘들을 구사하며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동안 제가 했던 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원래 이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체계화법이라고 하는데, 자, 국어에는 영역이 있다 그랬죠? 처음에 아기들이 몇 문제 하는 거? 듣기. 그 다음 뭐 하죠? 쓸까요? 말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뭐 하겠죠? 쓸까요? 읽겠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쓸까요? 네, 쓰겠죠. 그 다음에 문법, 이건 이제 독립 영역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문학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국어의 이런 기능 영역과 뭐 이런 규칙이 있는 어떤 문법 영역과 그 다음에 예술 영역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학은 총 4개로 분류를 했죠. 이거를 문학을 4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시를 얘기했었고 우리가 시 크게 써놓고 공부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소설을 이야기했죠. 일반적으로 시와 소설이 나오면 문학작품의 대부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빠지기가 어려운 게 연극을 걸리는 거죠. 네, 거기가 이제 희곡과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매한 친구들 나오죠. 수필이 있습니다. 자, 수필을 왜 애매하다고 하냐면은 서양에서는 요 세 개만을 문학에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수필은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빠지면은 참 그 예전에 그 선조들이 써놨던 훌륭한 글들을 문학으로 취급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수필을 넣었는데 이 수필은 오늘 공부할 이 수필은 약간 애매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개념을 잡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필 들어갑니다. 수필 크게 써버릴까요? 수필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론을 되게 깊게 안 할 거예요. 자, 수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를 참 설명하면 되게 막 딱딱해요. 뭐, 그냥 편안하게 뭐,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그냥 개성이 드러나게 쓴 글, 뭐, 자기 주관적인 글,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수필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일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일기의 특성하고 이 수필의 특성은 거의 일치를 해버리거든요. 그거 외에도 일기 말고 기행문도 수필에 포함이 되고요. 심지어는 편지글도 수필에 포함이 되는데 다른 거는 그래 나름의 형식이 있지만 특히 일기는요. 형식이 없죠. 자, 여러분들 그냥 일기 쓸 때 요새 일기 쓰는 사람 많이 보긴 했지만 어때요?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하고 써요? 절대 아니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일기장을 탁 잘 올려놓고서는 옆에 또 대문짝만하게 또 일기장이라고 써가지고 거기서 엄마한테 섭섭한 거 적어놓는 방법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기장에 쓰는 글들은 자기 혼자 쓰고 혼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씁니다. 그래서 수필은 굉장히 자유로운 문학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별소리를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별소리를 다하는 수필의 특성을 봤을 때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제가 무지하게 가벼울 경우 가벼울 경자를 써서 그걸 경수필이라고 하고요. 주로 어떤 개인의 마음이라든지 자기 느낌 이런 것들을 그냥 깨달은 바들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벼울 경자였죠. 자, 한자 공부 좀 했나요, 다들? 국어는 원래 한자 모르면 좀 어렵습니다. 가벼울 경자가 있다면 무거울 그렇죠. 중자가 있죠. 중장비 할 때 중자. 그 중수필이라고 불러요. 이 중수필이란 이 친구들은 소재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마음과 느낌과 깨달음 수준이 아니라요. 어떤 꼭 주장하는 듯한 제가 주장한 듯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참 애매해요. 주장은 주장인데 듯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실제로 주장하는 글인 논설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설득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수필은 수필입니다. 이거는 논설문 주장하는 글하고는 약간 달라요. 약간. 근데 이게 중수필이 좀 애매하게 보일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글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중수필 때문에 이 수필은 문학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자, 소재가 있어요. 소재. 어떤 소재냐면은 이번에 복날에 우리 집 강아지를 보았다. 강아지가 날 보고 낑낑거렸다. 자, 여기까지는 소재입니다. 이걸 만약에 경수필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복날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야, 그 동물도 이렇게 죽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결국 동물과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정말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다면 경수필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소재가 가볍고 마음과 느낌,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의 그런 작품들이에요. 반면에 중수필은 어떻게 되냐면요. 복날 우리 집 강아지가 낑낑거렸다. 허허, 이 친구가 복날에 자기가 잡혀먹을 거라고 생각했나? 이건 우리나라에서 개를 잡아먹는 것이 큰 문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떻고 어떤 글을 읽으면 어떻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를 복날에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한 듯한 글을 쓸 경우에는 얘는 중수필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얼핏 보기엔요, 논설문처럼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는 경수필과 중수필의 분류에 대한 이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근데 적어도 일단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을 마칩니다. 그래서 요 수필은 경수필이든 중수필이든요, 특징이 뭐냐면요, 1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어떤 작가의 경험을 주로 적어요. 그 다음에 그 경험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이제 삼국사기를 지금 김부식의 글을 봐도요, 거기선 자신의 경험들을 얘기한 다음에 오호라 나는 깨달았도다 하고서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죠. 복날 강아지가 낑낑거렸다는 것을 어떤 경험으로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를 이뻐해줘야지. 강아지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 수필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많이 어렵나요? 자, 수필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특성이 있다 하는 저 개념만 잡으면요, 나머지는 사실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뭐 본인이 얘기하니까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학이 된다든지요, 굉장히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문학이 된다. 이거 뭐 외우면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뭐 이런 특성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국어를 연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론 잘하면요, 공부할 양이 줄어듭니다. 암기할 양이 줄어들죠.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를 보면은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항상 잘 봐야 돼요. 학습 목표. 이거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이는데요. 뭘까요? 역설이죠. 그렇죠. 우리가 역설을 지금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역설이 이번에 제대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말조차 역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역설. 우리 기억합시다. 역설. 저번에 반어를 냈죠? 자, 학습 계획 세우기. 자, 우리 일단 패스합시다. 자, 여기 있는 생각과 발견을 보면요, 3월의 어느 추운 날 공원을 산책하던 강산이는 꽃망울을 터뜨린 개나리꽃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의 누리소통망이라고 하네, SNS에 개나리꽃 사진을 올렸는데 까지는 감성이 좀 충만한 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강산이가 이렇게 적었네요. 우리 반에 강산이 있는데, 봄꽃이 만들었다. 차갑지만 따뜻한 봄. 표현 끝내주죠. 야, 이런 멋진 표현으로, 야, 봄꽃이 만든, 야, 아직은 차갑잖아요. 하지만 봄은 따뜻하잖아요. 이 차갑고 따뜻함을 동시에 사용했죠. 이거 많이 봤는데 우리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말이 되는 것. 우리 뭐라고 공부했죠? 뭐라고 공부했죠? 그렇죠.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이 강산이의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랬지만요. 우리 SNS에 이런 거 올리면은 손발 오그라든다고 애들한테 욕먹죠? 저도 옛날 낚시하다가 낚시에 관한 시를 써가지고 카페에 올렸는데 두고두고 창피하더라고요. 와이프가 막 웃더라고요. 자, 나의 모국어는 침묵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이런 온라인 수업에서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읽어와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읽으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읽어놓은 많은 훌륭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 안에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굉장히 민망했겠죠?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축제에 참석한 잘난 체한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뻐근했다라는 데까지. 자,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기억났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경험입니다. 수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험을 꼭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나오겠죠? 훗날에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입니다.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고는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란 평을 듣게 되었다. 그쵸? 욕먹죠?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 이런 걸 모르고 하다니 놀랍습니다. 어쨌거나 인디언들과의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였다. 저 이거 보고 빵 터져 웃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웃었냐면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이러거든요. 너무 말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인디언이고요. 제가 이 작가가 돼서 저 정말 감정이입해요.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이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완전 공감합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곰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있는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못 꺼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멋진 말이네요.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멋진 표현이죠? 자,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 공부했던 표현법? 그렇죠? 막 떠오르고 있죠?
입 밖에서 막 맴돌고 있죠. 지금 말하고 싶어 죽겠죠? 네, 말하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역설입니다. 모국어는 언어인데 침묵은 언어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침묵을 모국어라고 표현을 하면서 침묵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은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스킬의 특성 중에서 경험과 깨달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라코타족을 통해서 만나서 거기서 본인이 말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 말을 많이 하다가 알고 보니까 침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중들을 분석할 수 있으면 수필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작품은요, 이 작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건 당연히 알아야겠죠. 국어에서는 이런 내용 학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표도 잡아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목표는 수필의 특성을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역설을 아는 것일까요? 자, 정답 말한 사람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네, 역설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수필의 특성을 알려준 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던 얘기고요. 이 작품에서는 일단은 역설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알고 나머지를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내용 파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본문 내용들을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어슴프레에서 불청객, 이방인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잘 모르겠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 작품에 있었던 내용들, 아이고 나 뒤에 숨었네. 이 작품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갈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랐죠?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상을 볼 때 너무 길게 보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말을 조금 빨리 해서 축소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우리가 쉽게 갑시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